명절 아침부터 제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재우고 육수를 끓여내며 부엌과 거실을 오가다 보면 어느새 허리가 뻐근해집니다. 아이고, 나이도 나이인데 이게 뭔 고생이람. 혼잣말을 내뱉으며 손목을 털었습니다. 거실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손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할머니 나 이거 봐. 슈퍼맨이 날아간다. 5살 된 손자는 소파 위에서 장난감 비행기를 들고 깔깔대며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며느리가 늘어져 앉아 있습니다. 쿠션을 끌어안은 채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준아, 조용히 좀 해. 엄마 피곤해. 수진의 툭 내뱉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예, 수진아, 저기 마늘 좀 까줄래? 제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사실 수진이는 결혼 7년 차지만 명절 음식 준비를 같이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바쁘니까 또 젊으니까 쉬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 점점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손에 로션 발랐어요. 손톱 사이에 마늘 냄새 배면 일주일은 안 빠져요. 죄송해요. 순간 손에 쥔 마늘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매번 다른 핑계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고 다시 혼자 마늘을 깠습니다. 갑자기 피곤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로션이 마늘보다 중요한 사람이라니. 예전에 제가 시집왔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아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은 저를 생각해주는구나. 하지만 곧 며느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야, 애 좀 봐줘. 나 화장실 좀 가야 해. 저는 괜히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아들에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너 들어가 쉬어. 거의 다 끝나가니까. 아들은 금방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손자에게 과자를 건넸습니다. 과자를 집어던진 손자가 제 쪽으로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저는 지친 얼굴을 가리려 애쓰며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갈비찜 다 됐어. 할머니가 민준이 좋아하는 거 해뒀지.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에 설탕 좀 덜 넣으세요. 요즘 단 거 많이 먹으면 애들 ADHD 온다네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진짜 신박하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만들어 온 갈비찜인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덜 넣을게. 저는 조용히 답했지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점심상을 차릴 때쯤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한 번 더 말을 꺼냈습니다. 예, 수진아, 상 좀 같이 올릴까? 내가 이거 다 들기에는 좀 무거워. 그녀는 손자를 품에 안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면 애가 울어요. 그냥 식탁에 놓으세요. 우리 거기서 먹을게요. 아이 하나 핑계대며 어쩜 저렇게 매번 빠져나갈까? 이젠 손자까지 방패로 쓰는구나. 결국 혼자서 무거운 냄비와 그릇을 몇 번이나 오가며 상을 차렸습니다. 점심상을 다 차려놓자 며느리가 손자 손을 잡고 자리로 왔습니다. 우와, 음식 진짜 많네요.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역시 손이 빠르시네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빈정거림처럼 들렸습니다. 응,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저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속은 뒤틀렸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고 밥 한 술 뜨자마자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거 다 사 먹어요. 배달 앱 하나면 끝나는데 손 다 상하셨겠어요. 나중에 관절염 생기시면 고생이에요. 식사 내내 며느리는 고생 많으셨다는 한마디 없이 먹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주문하듯 이것저것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간장 좀 건네주세요. 고추장은 없어요? 이거 짜지 않아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수진아.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상 닦는 거 좀 해라. 그녀는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애 낮잠 재워해서요. 요즘 낮잠 안 재우면 저녁에 더 심하게 때를 써요. 아, 그리고 거실 좀 치워주실 수 있으세요? 애가 자꾸 장난감 밟아서 위험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 집의 가사도우미가 된 걸까요? 아들은 TV를 보며 멀뚱히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자 더욱 화가 났지만 명절날 싸울 순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재우러 들어가자며 아들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건 식탁 위의 그릇들과 기름 묻은 냄비, 그리고 저 혼자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저는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시집왔을 땐 시어머니가 무섭고 깐깐했지만 일 하나하나를 직접 가르쳐줬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써는 거라고, 나물은 이렇게 무치는 거라고, 때론 야단도 쳤지만 늘 함께 했습니다. 그땐 나도 며느리 생기면 절대 이렇게는 안 해야지 결심했는데 이젠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이건 단순히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의 문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방에서 나와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위해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간단히 해요. 너무 많이 차리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나 좀 쉬어야겠다 마음먹고 늦잠을 자고 7시 반에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눈이 번쩍 떴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점심 나가서 먹을게. 어제 너무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 속이 불편해. 저는 벌떡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례 준비하려고 전날 밤까지 만들어둔 나물, 잡채, 고기 재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그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며 무심히 대꾸했습니다.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준비한 재료들이 모두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다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오후 손자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 부엌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며 저는 아들과 둘이 겨우 간소한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들마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성의 없이 절을 했습니다. 명절을 지키는 것도 이제 저 혼자의 몫인가 봅니다. 냄비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 냄새가 허공에 퍼졌지만 정작 먹어주는 사람은 하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와 손자가 돌아왔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사온 인형을 들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보고 싶어 하셔서요. 괜찮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뭐라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다음 명절엔 절대 이러지 않겠다. 이젠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그해 추석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지난 명절의 서운함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제 마음은 이미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이번 추석 일정을 묻는데도 그저 알았다라고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죠. 며느리는 추석 일주일 전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엔 제가 제사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오세요.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 스쳤습니다. 이제야 철이 들었나? 어디가 아픈가? 하지만 곧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례 음식을 할 줄 알긴 하나? 지난 7년간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온 시간을 다 합쳐도 하루가 될까 말까 한데 갑자기 차례 음식을 준비한다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먼저 제안한 명절 준비였으니까요. 추석 전날 저는 새벽부터 장을 봤습니다. 갈비, 생선, 전거리, 과일.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도시락처럼 반찬통에 정갈이 담고 고기 양념까지 따로 싸서 큰 보자기에 묶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뭘 준비할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니 만약을 대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점심쯤 돼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실 때 젖만 좀 구워오세요. 그건 제가 잘 못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결국 또 나한테 맡기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날 밤 늦게까지 제 부엌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번만 내가 잘 참고 가자. 다음 날 새벽,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팔에 힘이 풀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걸 다 싸가지고 가는 거냐?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무거우시죠? 응, 뭐 좀 싸왔어.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몸을 쓱 옆으로 틀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눈 좀 감으세요. 응? 혹시 비밀번호 외우시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무슨 도둑이라도 된다는 듯이 숫자를 가리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래, 알았다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준비 다 해놨거든요. 저는 부엌 쪽을 흘끔 봤습니다. 싱크대엔 깨끗이 씻은 그릇 몇 개, 포장된 반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트 스티커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샀니? 요즘은 이렇게 해요. 뭐 힘들게 다 만들어요? 시간도 아깝고 요즘 마트 음식 진짜 잘 만들어요. 그럼 제 사상은? 그건 내일 아침에 그냥 데워서 올리면 되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허리가 푹 꺾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앞에서 절대 상상도 못했을 일을 이제 제 앞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됐어요. 식탁 위에는 마트표 불고기, 포장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들은 냉장고 구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엔 비웃음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마치 시대에 뒤처진 어머니를 조롱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잘했네. 간편하네. 어머니도 좀 배우셔야죠. 요즘 누가 이렇게 고생해요. 그냥 마트에서 사면 되는데 어머니 세대는 정말 고생을 사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손자는 마트에서 산 불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지? 엄마가 사왔어.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손자에게 할머니의 음식을 맛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럴 기회도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잘 대해주려 했고 무리한 일도 시킨 적 없는데 이제는 저를 구시대 유물처럼 대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시대가 변한다는 걸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와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사 준비를 하던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고기 좀 구워주실래요? 결국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일도 결국 제 몫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어떻게 놓는지 몰라서요라며 구경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낸 후 아들은 제게 한마디도 없이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제사를 마친 후 며느리가 슬쩍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그냥 바로 가실 거죠? 저희도 좀 쉬어야 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으로 가서 남은 반찬통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제가 싸온 음식 대부분은 그대로였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어차피 버려질 제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는 안 참는다. 텅 빈 접시 위로 달빛이 반사되어 유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 마음도 그만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내일 귀가 기차표를 확인하며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였을까요? 아니면 드디어 저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설에도 오시죠?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손자 이야기를 꺼내는 그 말에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안 갈란다. 너희끼리 지내렴. 엄마 안 오시면 민준이가 서운해해요. 결국 손자 생각에 저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생각으로요. 설날 아침, 저는 집에서 몇 가지 음식만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전처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자가 좋아하는 전과 탕은 챙겼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 손자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품에 안기는 순간만큼은 모든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안에 들어오세요. 명절 오후, 거실에는 손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부엌에는 기름 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전 좀 뒤집어줘.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추석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요? 어머니, 저 기름 냄새 싫어해요. 그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사람을 더 지치게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제가 할게요.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서운했습니다.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왜 아들이 하지?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평생 참아온 습관이란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밤이 되어 식탁 위에는 전, 탕, 나물, 떡,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만든 음식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가 앉자 며느리가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한잔 하시죠. 난 됐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명절인데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첫 잔, 둘째 잔. 며느리의 얼굴이 금세 달아올랐습니다. 말투가 점점 가벼워졌고 시선은 흐트러졌습니다. 어머니는 참 부지런해요.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저는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뭐가? 그냥요. 늘 일하고 참는 거요. 저 같으면 벌써 도망갔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취기보다 더 독했습니다. 지난 추석에 제가 느꼈던 비웃음이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말렸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왜? 나 솔직히 말한 건데. 어머니,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건 네가 말할 일이 아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내면에서는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사니까 요즘 며느리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손에 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머리가 뜨겁게 울렸습니다. 지난 추석에 다짐했던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드니? 일 한 번 같이 한 적 있니? 명절에 오면 먹기만 하고 일은 안 하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쌓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친정도 못 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 추석 밤 창문 너머로 달빛을 보며 했던 다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입 다물어라. 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머니 화나셨어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너무 예민해요. 순간 손이 저절로 움직여 상을 엎었습니다. 상 위에 탕국 그릇이 넘어지고 기름 묻은 전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됐다. 그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들은 얼어붙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말리지 마. 이제 그만해야겠다.
나 더 이상 이런 꼴 못 본다. 저는 손을 닫고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명절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살아왔는데 이제 그 끈을 풀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너희 둘 다 잘 들어. 이제부터 명절이든 제사든 나를 부르지 마라.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너무하시죠. 제가 잠깐 말이 심했어요. 술김에 그랬어요. 술김에 한 말이 진심이지.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잖아. 나도 이제 너를 며느리로 안 본다.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붙잡았습니다. 엄마, 지금 밤이에요. 괜찮다. 여기 있는 것보다 나가서 찬바람 맞는 게 덜 서럽다. 문을 열고 나가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추운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제 자신을 드디어 지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술김에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그제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나는 사람을 한 번 잃으면 다시 안 본다. 넌 어젯밤에 그 선을 넘었어. 전화기 너머로 흐느낌이 들렸지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지난 명절, 이 같은 달빛 아래 다짐했던 것을 드디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이 비록 외로운 길이 될지라도 적어도 제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